따뜻한 한 잔의 차. 세상을 바로 보고자 하는 맑은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맑은 길 가는데 도움을 주는 벗으로 삼았기 때문에 별개로 보지를 않고 참선과 차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차를 통해 소통했고 또 배려했다. 차를 반려로 해서 생활을 하고 선비들로서는 차가 얼마나 술보다 더 유익한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겠죠. 차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작된 한국 차의 부흥. 차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또 차를 통해서 또 시를 함께 나누고, 문인들은 차를 통해서 탈속을 꿈꿨다면 수행자들은 선내에 드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차 한 잔을 통해 만나는 깨달음의 세상. 맑고 아름다운 세상과 소통하고 소중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차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드넓게 펼쳐진 싱그러운 차밭. 차나무에 달린 어린 찻잎이 영롱하다. 예부터 선조들은 잘 우려진 차 한 잔에 휴식을 얻고 차 한 잔에 마음을 달래었다. 눈이 편안해지는 맑은 연두빛. 맑은 정신을 담은 차 한 잔을 즐기는 것. 삶의 소박한 여유이자 생활의 즐거움. 차 한 잔과 함께 우리는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는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차의 향기. 당나라에서 들여온 차 종자가 지리산에 심어진 후 오래도록 우리 땅에 자라난 차나무. 그 긴 시간만큼 차는 우리와 함께했다. 신라 말에 왕실과 사원에 그게 소개되면서 우리나라 차문화의 그런 확대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차문화는 선종의 좌선법의 수행과 함께 융합돼서 차문화가 물질이지만 정신음료로 발전된 하나의 단초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무렵에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들어와서 이것이 선진문화와 또는 귀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이해가 왕실과 사원에 널리 확대된 것 같습니다. 차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왕실과 사원이었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 정신음료로 인식된 차는 자연스레 불교 문화로 유입되었다. 수천 수만 번 맑은 찬물을 담아냈던 찻잔들.
이 안에 우리 민족과 차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 불교는 누구나 오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모든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붕 뜬 마음이라든지 흥분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게 바로 기도고 참선이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맑은 기운을 도움을 주는 데는 차만한 그러한 벗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차를 가까이 하게 됐고 그게 불교와 하나가 되게 된 동기죠. 수행하던 이들에게 차는 귀한 벗이었다. 정성 들여 내린 한 잔 차에 고행의 어려움을 달랬고 차의 맑은 향을 머금으며 세상을 구할 평화와 자비를 보았다. 마음과 몸을 맑게 하는 귀한 생명 차. 수행자들에게 차는 맑은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귀한 벗이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모든 과정이 곧 참선이었다. 차를 즐겼던 사람들이 왕실과 수행자들이 그 주 인물이 되었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그런 인물들의 차의 유풍들이 문인까지 확대되는 시기죠. 그래서 굉장한 차문화의 난만한 시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 말에 와서는 왕실도 차문화가 화려해지고 사치해지고 사원에서도 그런 폐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펼쳐진 척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를 중심으로 향유됐던 차문화는 잠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고급 문화로 향유되던 차문화 역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 그 향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차의 맑은 향은 꺼지지 않았다. 차가 가진 정신적인 가치와 차가 주는 실익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실학자였던 다산이 차에 매료되어 그 실익을 연구하고 깊이 빠져들게 된 것. 바로 이곳 전라남도 강진의 깊은 산속에서였다. 순조 1년 천주교 탄압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갈 수밖에 없었던 다산. 억울함 속에서 그의 올곧었던 마음도 흔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더없이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척박한 유배지에서 차를 만났다.
강진에 마침 귀향을 갔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야생차도 많이 나고 차문화가 있는 곳이고 과거에도 차문화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성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산 선생은 차를 자기 건강 생활과 섭생을 위해서 첫 번째로 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차를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만 하는 고립된 환경.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긴 시간. 척박한 유배지에서 다산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노력으로 차를 선택했을 것이다. 차나무가 많았던 산은 그의 외로움과 갈등을 달래주는 공간이 되었다. 초당 앞에 놓인 돌 위에서 마시던 맑은 차 한 잔. 외따로 떨어진 유배 생활에서도 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건 바로 차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산의 차에 대한 극진한 애정은 당시 지인에게 보낸 서찰에도 남아있다. 차를 복용하고 관리하는 지식이 꼼꼼히 적혀있는 편지에는 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가득하다. 실학자로서의 삶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 위로의 수단이었던 차를 두고 다산은 다시금 학자로서의 고민을 시작한다. 다산 선생은 각다고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각다고가 중국이 차를 전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차 문화와 차 산업을 그런 면을 분석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도 차가 널리 보급이 되고 또 중국으로 판매도 될 수 있는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생산과 수익과 경영에 필요한 그런 면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학자 특유의 방식으로 차를 사랑했던 다산 정약용. 차를 통해 중원에서 시행한 전매 제도를 검토하며 그 깨달음을 자신의 저작에 담았다. 다산은 널리 퍼져 있는 강례 지역의 차나무를 활용해서 백성들이 실제로 이용생에 유익한 차의 활용을 도모하셨고 이런 것이 한국 차문화사에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넓은 차에 대한 활용에 대한 확대 이것을 처음 유발하셨던 다산의 그런 안목은 차문화사에서 훨씬 진보된 생각이라고 하는. 차를 통해 참선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 그리고 차의 실용성을 연구했던 실학자. 차는 역사의 매 순간마다 고행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 맑은 향을 더하며 넓은 세상을 만나게 했다.
조선 후기 음용의 도구가 아닌 무한한 정신적 가치를 지닌 차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 중심에 초이 선사가 있었다. 초이는 수행자였기 때문에 수행의 선과 차가 얼만큼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사 이후의 설림에 유행됐던 이해이지만 조선이 그러한 사원들이 경제력이 상실되면서 차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 수행에 응용하려고 했던 몇몇 사람의 승려들이 차가 나는 산지에서만 아주 소략하게 몇 개의 차를 만들어서 작은 양의 차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을 한다든가 수행에 차용을 했고, 초이 선사가 아니었다면 이 차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만드는 방법조차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시서화 그리고 선에 능했던 다성 초이 선사. 고승으로 이름 높았던 초이 선사는 일평생 차의 가치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힘썼다. 차가 가진 맑고 올곧은 덕성을 이해하고 깊이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길 바랬던 초이 선사. 그의 손때가 묻은 검은 다관. 이 다관으로 내린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초이 선사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맑은 차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땅끝 해남, 초이 선사가 수행하던 암자. 그것으로부터 한참을 떨어진 산속에서 초이 선사는 깨달음을 구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맑은 차 한 잔 따라 마시며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굽이 살피기에 참으로 어울리는 곳. 바로 일지암이다. 일지암은 초이 스님에 있어서 차의 이론을 정립하고 수행의 완성도가 높았던 수행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지암에 계시면서 시에 대한 시를 완성하고 그 깊은 수행의 침잠을 이곳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맑고 시원한 차 한 잔에 인생이 담겨 있다 했다. 손안에 들리는 작은 찻잔 안에 삶이 있고 세상이 있으며 도가 있다고 했다. 초이 선사는 작은 창 하나난 일지암에서 차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내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차는 한 사람의 공덕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초이의 차 연구는 한 사람과의 인연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땅끝 산속이 아닌 도성과 더없이 가까운 한 암자에서였다.
여기서 초이 스님은 바로 해붕을 찾아왔던 추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추사 선생은 해붕 선사와 함께 불교의 깊은 철학의 의미였던 공각의 이론을 두 분께서 토론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사의 불교관이나 초이의 그 차에 대한 이해와 불교의 이해는 이 두 사람의 교유를 터놓았던 하나의 동기가 됐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였으며 서화거로 이름 높았던 추사 김정희. 다산과 초이의 만남에서 시작한 조선의 전통차 문화는 초이와 추사 김정희의 만남에서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 추사의 욕심은 사실 추사가 실사구시설을 지었듯이 학문하는 목적은 실천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관한 지식을 얻고 차를 만드는 책을 읽는다는 건 좋은 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기대를 초이한테 걸었던 것 같아요. 초이도 그 기대를 아주 흔쾌히 부응해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초이와 추사는 이제 차로 서로 친교를 맺기 시작했다 하는 소리를. 차로 인해 맺어진 둘의 인연은 인연이 된 차를 닮아 맑고 따뜻했으며 깨끗하고 이로웠다. 초이로 인해 부흥된 차문화로 당대의 문인들은 술이 아닌 차를 가까이 하며 시회를 열어 시서화를 즐기곤 했다. 이는 경화사적들이 차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를 축적한 중인들까지 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와 그림을 즐기던 사대부들. 그들에게 초이의 차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맑은 덕성을 가진 초이차. 그 향과 맛에 취하고 차의 정신적 가치에 매료된 사대부가의 문인들은 초이차를 칭송하는 서신을 주고받곤 했다. 문인들의 삶과 예술 속에서 초이의 차는 늘 함께했다. 그리고 차와 함께 수행해온 초이에게 추사는 사대부들과의 만남 이상의 그 무엇을 주고자 했다. 추사는 초이가 만든 차에 대한 품평을 아낌없이 해주었는데 그런 것은 그분의 편지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추사는 초이가 보낸 편지, 차를 맛보고 나서 화우의 문제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 전기가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했고, 차를 사랑했던 올곧은 성정만큼 때론 단호하게, 때론 조용하게 버신 초이에게 차에 대한 품평을 아끼지 않았던 추사 김정희. 그 맛을 정확히 아는 사람, 추사는 맛을 정확히 아는 분이고 그 맛을 정확히 내는 분은 초이 선사.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잘한 걸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걸 못했다고 그럴 때 발전하는 거란 말이죠. 제다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차를 통해 주고받은 우정, 진심을 담은 격려. 이는 비단 초이와 추사의 관계뿐 아니라 그 중심에 위치한 초이차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후 초이는 차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차의 모든 것을 기록한 동다송을 저술하게 된다. 맑음의 체험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 차를 통해서 어떻게 차를 만들고 어떻게 차를 우리고 마실 때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은 어떻다는 동다성은 다신전 만든 다음에 실생활에서 차의 그 모든 현실적인 마시는 모든 생활에 대한 관한 게 그 동다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차의 우수성이 정립되었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저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다송은 단순히 차를 찬양하는 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의 정수였으며 차에 대한 초이의 모든 이해를 담은 지식의 현현이었다. 그렇게 초이는 추사와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차의 완성에 다가가게 된다. 초이 스님이 초이차를 완성해서 그런 차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극대화되었던 제다의 완성도가 높았던 시기는 대략 1830년, 38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사의 편지에서 그러한 정황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초이 스님에게 추사에게 차를 보냈을 때에 차의 경지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았었고 초이 스님이 차를 만든 그런 경지가 다산매를 놔두었다 이러한 구절이 있고 특히도 추사가 제주도 유배 시절에 그 심폐가 시원해진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울분이나 해한을 이 초이차로 해소했던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초이 스님의 완성도가 높은 차의 완성 시기는 1838년 이후라고 추정됩니다. 추사는 초이차의 완성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한국차의 맑은 성장을 담은 초이차가 지극한 경지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맑고 시원한 한국성을 갖춘 초이차. 그 맛과 향에 감복한 추사 김정희는 초이 선사에게 자신의 글씨를 선물로 남겼을 정도로 둘의 교유는 돈독했고 맑고 시원한 차의 향처럼 담담하고 은근했다. 차를 통해 시작된 추사와 초이의 우정은 차를 통해 더욱 진실되고 깊어졌다. 그러나 덕과 함께 마주하며 차를 마시며 담화를 나누던 시간은 곧 크나큰 암초를 만나게 된다. 먼 바닷길. 인편도 물자도 쉽지 않은 험한 섬 제주도. 이곳에서 추사는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더없이 가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까 안동 김씨들이 최후의 정적으로 몰아서 제주도 유배까지 시키는 겁니다. 꼭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마 워낙 비중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제주도 유배를 시키는 거죠. 위리 안치.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 가시덤불을 쌓고 그 안에 유배인을 유폐시키는 중죄인을 위한 벌. 명문세가의 자제로 이름 높은 학자로 칭송받던 삶. 하루아침에 추사는 조선 땅 가장 멀고 험한 유배지로 내쳐졌다. 유배 초창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실권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중에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황상 김유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사가 유배된 다음 해에
바로 부고를 받아요. 황상 김유근이 사망했다는. 그러면서 거의 이제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그 글로만 읽던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정말 겸손해지고 또 꾸밈이라는 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척박하였다. 홀로 외로워졌다. 거친 바람, 절망 속에서 추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봤으리라. 자신을 둘러친 울타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간 추사. 외로운 땅 제주에서 추사의 곁을 지킨 건 맑고 따뜻한 차, 그것이었다. 추사가 그 적막한 가운데서 그 본래 먹던 거에 비하면은 비할 수도 없는 악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사가 그 음식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차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차덕으로 살아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초이가 추사한테 차는 아마 계속 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초이가 보낸 차를 통해서 자기의 울분과 울화와 애로움과 이런 것을 차를 통해서 달래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초이가 만든 차는 추사에게 있어서 위로 초이였기도 하였지만 이분의 정신세계가 한층 맑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억울했던 9년의 제주 유배 생활. 추사는 초이가 힘겹게 보내오는 귀하고 맑은 차를 버타여 차를 통해 평안과 안정을 되찾았다. 들끓던 마음은 맑은 차와 함께 다시금 조용히 잦아들었다. 낯선 땅에서 홀로 길을 걸으며 보낸 시간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름대로 추사의 유배 시절은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이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한층 더 상승된 그러한 인품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추사는 탱자나무 가시덤불을 비유로 삼아 귤중옥이라는 당호로 삼는다. 그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유배 중 초이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진 추사의 위엄. 차를 두고 불평하던 추사의 글에는 마음을 다잡은 그의 너그러움이 들어있다. 차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또 1등 차는 혼자만 마시고 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생각지도 않느냐 생각나지도 않느냐 하는 투정도 있고 반 투정 반은 농담 또 반은 애정 표현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제주도에 있는 어린
어린애들 또는 이제 막 그 글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쪽에 있던 또 그 어떤 그 목사라든가 또는 제주 목사 또는 이제 그 밖에 무장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또 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본 제주에서의 삶. 추사는 자신의 거처를 찾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맑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바라본 제주는 이전에 거칠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밝고 따사로웠으며 새로운 땅이었다. 차를 통해 추사는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초이 선사의 차가 완성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었던 추사 김정. 그는 맑은 초이차 한 잔에 위로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맑은 향, 따뜻한 덕성을 가진 차로 이어진 둘의 인연. 그것이 가르쳐준 차의 아름다움이 오늘날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다. 초이 스님은 1838년에 차가 완성돼서 초이 스님의 차의 가치는 맑고 투명한 맑음 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결한 가치인 소세단박을 차에서 구현했다는 것이 바로 초이차가 사대부들이 자기의 정화에 썼던 가장 고결한 가치로 이해된 것이고, 지금 현재 전승되고 있는 차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유형성을 전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가 가진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바쁘고 혼탁한 시대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차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 식후에 주식으로도 마신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앉아서 자, 이렇게 차를 차 한 잔에 담긴 평화와 차를 통한 소통. 잠시 멈춰 타인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배려를 배워가는 학생들.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선조들의 차로부터 입을 적시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차 속에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하고 그다음 자기 전에 시간 있어요. 요게 예전에 이렇게 하는 게 예절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예절이고. 자, 지금부터 1분 제가 1분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마음을 맑게 한다라든가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차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 교류를 넓힐 수 있다는 점, 나아가서 이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잠겨 한 잔의 맑은 차를 마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생의 진실을 깨닫는다. 뚜껑을 열어서 차를 통해 세속의 일상사를 지구한 다선 산매의 세계로까지 승화시킨 초이선사. 그다음 손 밑에 잡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앞에 제일 어른 선생님께 맑은 차 한 잔과 함께 잠시 멈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차를 통한 깨달음을 그 맑은 가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시 적실 수 있지 않을까. 중도라고 하는 즉 물과 불이 차를 주인으로 만나 가지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완전히 맑음의 세계, 청정의 세계가 돼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청정의 세계를 깨워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차를 마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온화함, 안정성,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맑게 해서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이 차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고결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다산이나 추사가 유배했을 때 유배지에 자기 환경의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차의 덕성의 활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맑고 올곧은 덕성을 품은 차 한 잔의 정신. 혼탁한 시대, 맑은 차를 버타며 살아간 과거 우리 선조들. 그 안정과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